야, 일어나! 이 나쁜 놈아! 언제까지 누워있을 거야? 3년 동안 죽은 듯 누워있던 재벌가 장남이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일어난 그의 첫마디가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죠. 지수야, 욕 좀 더 해봐. 그래야 내가 저 악마들을 물리칠 힘이 생길 것 같아. 뭐라고? 200억이라는 빚 때문에 팔려와 살아있는 송장이나 다름없는 남편의 액바지가 된 여자 지수입니다. 넌 200억에 팔려온 액밭이야. 시키는 일만 해. 어디서 까불어? 시어머니의 매서운 채찍질과 멸시 속에서 그녀가 미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매일 밤 남편의 머리맡에서 시댁 식구들의 만행을 지독한 욕설로 쏟아내는 것이었죠. 아무것도 못 듣는 줄 알았던 남편은 사실 그 독설 하나하나를 이정표 삼아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의 처절한 욕설이 기적이 되어 돌아온 이 기막힌 반전의 전말. 기대해 주세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죄의 무게라고들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잔인하고 무거운 것은 살아남은 자가 짊어져야 할 가난의 무게일지도 모릅니다. 장대비가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던 어느 늦은 밤, 서울 변두리의 낡은 빌라촌은 비릿한 하수구 냄새와 섞인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때는 남부러울 것 없는 명문가의 여식으로 자라나 우아한 앞날만을 꿈꿨던 김지수였지만 지금 그녀의 현실은 시궁창보다 더 처참했죠. 아버지의 사업 실패는 도박 중독이라는 괴물을 불러왔고 그 괴물이 남기고 간 것은 2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빚과 병실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어머니뿐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매일같이 찾아와 문을 발길질하며 지수의 머리채를 휘잡았고 오늘 밤 안으로 돈을 해오지 않으면 어머니의 산소호흡기를 떼어버리겠다고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절망의 벼랑 끝, 더 이상 물러설 곳조차 없는 지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 대한그룹의 안주인 송 여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따뜻한 구원이 아니라 냉혹한 거래의 시작이었죠. 송 여사가 내민 조건은 기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3년째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자신의 장남 이태준과 결혼하여 그의 곁에서 죽은 듯 액바지 노릇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태준의 곁을 거쳐간 전처들이 의문의 사고로 죽거나 미쳐나갔다는 흉흉한 소문이 파다했지만 지수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비와 빚 200억을 탕감해준다는 수표 한 장에 지수는 자신의 영혼을 팔듯 그 저택으로 향하는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빗줄기를 뚫고 도착한 대한그룹의 본가 장업체는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산 중턱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저택의 철문이 열릴 때 지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죠. 이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산자를 잡아먹는 거대한 아가리라는 것을요. 화려한 대리석 복도를 지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고풍스러운 인테리어가 주는 우아함이 아니라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서늘한 한기뿐이었습니다. 송 여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지수를 훑어내리며 말했습니다. 200억짜리 물건치고는 얼굴이 반반하구나. 하지만 명심해라. 너는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 내 아들의 심장이 멈추지 않게 지키는 장식품일 뿐이다. 송 여사의 목소리에는 아들을 걱정하는 어미의 마음 대신 소중한 재산을 지키려는 탐욕스러운 집념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수가 안내받은 태준의 방은 저택의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지수를 맞이한 것은 짙은 소독약 냄새와 기계적인 비품뿐이었죠. 침대 위에는
한때 대한민국 여대생들의 우상이자 천재. 경영자라 불렸던 이태준이 앙상하게 마른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푸른빛이 도는 그의 피부와 초점 없이 허공을 향한 눈동자는 지수에게 깊은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 공포를 억누르며 태준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마치 얼음덩어리 같았지만 지수는 그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 남자가 죽으면 지수와 지수의 어머니 역시 영영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지수는 화려한 침구 대신 태준의 침대 옆 차가운 바닥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졌고 저택의 어둠 속에서는 누군가 흐느끼는 듯한 환청이 들려왔죠. 지수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느라 사흘을 굶은 그녀에게 체면이나 고상함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지수는 가방 구석에 쑤셔 넣어왔던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를 꺼냈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재벌가 안주인의 방에서 식물인간 남편을 옆에 두고 꾸역꾸역 김밥을 씹어 삼키는 지수의 모습은 처량하다 못해 괴이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수는 생각했습니다. 죽지 않으려면 먹어야 해. 내가 살아야 저놈들도 죽일 거 아냐. 지수의 눈에는 서러움 대신 도끼가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부터 송 여사의 본격적인 고문 같은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송 여사는 지수에게 아침마다 태준의 몸을 닦게 하고 그의 귓가에 경전을 읽게 하는 등 쉴 틈 없는 일과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수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천한 핏줄은 어쩔 수 없다며 온갖 모멸감을 주었죠. 집안의 일꾼들조차 송 여사의 눈치를 보며 지수에게 썩은 채소를 내주거나 빨랫감을 던져주는 등 은밀한 괴롭힘을 일삼았습니다. 지수는 매일 밤 태준의 곁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를 가장 괴롭힌 것은 보이지 않는 공포였습니다. 밤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구두 소리,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강렬한 시선이 지수를 미치게 만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지수는 송 여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저택에 금기된 구역인 별채 근처를 배회하게 되었습니다. 송 여사는 지수에게 별채 근처에 발만 들여도 내 어미의 산소호흡기를 떼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았던 곳이었죠. 하지만 지수는 보았습니다. 그 별채의 창문 너머로 누군가 자신을 향해 아주 절박한 수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구원을 요청하는 손길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지옥으로의 초대일까요? 지수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을 느끼며 별채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지수의 뒤에서 누군가 거칠게 그녀의 어깨를 잡아챘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기어들어와. 들려온 것은 송 여사의 최측근, 최 집사의 서늘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수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최 집사의 눈에는 지수를 향한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다시 태준의 방으로 끌려가 지하실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지하실에서 지수는 깨달았습니다. 이 저택의 비밀은 단순히 식물인간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송 여사가 그토록 감추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별채에서 지수에게 신호를 보낸 이는 누구일까요? 지수는 지하실 바닥에 쓰러져 차가운 흙바닥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었습니다. 울분과 공포가 뒤섞인 비명이 입 밖으로 터져나오려 할 때 지수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여기서 죽지 않아. 너희가 나를 묻으려 한다면 나는 그 무덤을 파헤치고 나가 너희 모두를 그 안에 쳐넣어 줄 거야. 지수의 거친 호흡이 지하실의 정막을 갈랐습니다. 다음 날 송 여사는 지수를
다시 태준의 방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수의 얼굴은 엉망이었고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태준의 머리맡에 앉은 지수는 정과는 다른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태준. 너도 들었지? 내 엄마가 나한테 무슨 짓 했는지. 너 진짜 이렇게 누워만 있을 거야? 나쁜 놈아.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인데. 너는 꿈속에서 편하니? 지수의 입에서 처음으로 거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예의 바르고 고결하던 김지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것은 지수가 이 지옥에서 제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한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지수는 태준의 귓가에 대고 시댁 식구들의 만행을 하나하나 욕설과 함께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계적인 비프음만 들리던 태준의 심박동 모니터가 아주 미세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숨을 멈추고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지수의 독설이 잠든 그의 영혼을 깨우기 시작한 신호일까요? 심박동 모니터의 날카로운 비프음이 정적을 가르던 그 순간 지수의 심장은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요동쳤습니다. 분명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나 타이밍이 절묘했죠. 하지만 지수가 태준의 얼굴을 살피기도 전에 육중한 방문이 벌컥 열리며 전문 간호사와 송 여사가 들이닥쳤습니다. 송 여사는 지수의 초췌한 몰골을 훑어내리며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 미간을 찌푸렸어요. 간호사가 태준의 상태를 체크하는 동안 송 여사는 지수의 턱끝을 서늘한 손가락으로 치켜올리며 경고했습니다. 허튼 수작 부릴 생각 마라. 내 아들의 심박수가 변한 게 내년의 천박한 목소리 때문이라면 그 목청을 아예 뽑아버릴 테니까. 송 여사가 나간 뒤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공포는 어느새 오기로 변해 있었죠. 이 집구석 인간들은 아들의 쾌유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저 관리하기 편한 상태로 멈춰 있기를 바라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 지수의 일상은 더욱 기괴하게 흘러갔습니다. 낮에는 송 여사의 눈치를 보며 순종적인 액바지 무술이 연기를 했지만 모두가 잠든 밤이 되면 태준의 머리맡에서 세상 어디에도 없을 발칙한 이야기꾼으로 변신했습니다. 지수는 일부러 주방 구석에서 훔쳐온 자극적인 음식들을 태준의 코끝에 들이밀었습니다. 고추장 냄새가 진동하는 떡볶이, 기름진 냄새가 진동하는 치킨 조각을 입에 넣고 소리내어 씹으며 태준의 잠든 본능을 사정없이 흔들어 깨웠죠. 야, 이태준. 너 이거 냄새 맡아지니? 진짜 맛있는데 너는 평생 호스줄로 미음이나 먹어야 하니? 얼마나 불쌍해. 그러게 왜 사고나 당해서 이 꼴이야. 내 엄마는 오늘 나보고 근본이 없대. 자기는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라고. 내가 보니까 내 엄마 너 깨어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 너 깨어나면 자기가 쥐고 있는 열쇠 다 뺏길까봐 겁내는 눈치던데. 지수의 독설은 날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졌고 그럴 때마다 태준의 눈꺼풀은 아주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곤 했습니다. 지수는 저택의 공기가 숨막힐 때마다 금지된 구역인 별채를 떠올렸습니다. 지난번 보았던 그 절박한 수신호가 환영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죠. 송 여사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지수는 다시 한번 별채로 향하는 숲길에 몸을 숨겼습니다. 눅눅한 흙냄새와 이끼 낀 돌담이 주는 음산함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지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별채는 본체보다 훨씬 낡고 퇴락한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는 본체가 갖지 못한 기이한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지수는 소리 없이 창문을 밀어젖히고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인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낡은 흔들의자에 앉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앉아 있는 노인은 다름 아닌 대한그룹의 창업주이자 10년 전 치매로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진 왕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눈앞에 있는 왕 회장은 초점 없는 치매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형형한 눈빛으로 지수를 쏘아보더니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내 인연, 내 손주놈 귀에 대고 그렇게 욕을 해대더니 이제야 여기까지 찾아왔느냐? 지수는 전신에 마비가 온 듯 굳어버렸습니다. 왕 회장은 치매에 걸린 척 연기하며 이 저택의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지수의 독설도, 송 여사의 악행도, 태준의 방 안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은밀한 대화도 왕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이 노인이 송 여사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깊은 비밀을 품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왕 회장은 지수에게 뜻밖의 제안을 건넸습니다. 송 여사의 눈을 피해 태준을 깨우는 것을 돕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지수가 태준의 완벽한 방패가 되어 송 여사와 그 일당이 꾸미는 음모를 현장에서 잡아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왕 회장은 품속에서 작고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태준이 사고를 당하기 전 송 여사가 벌였던 검은 거래들과 태준의 사고 배후에 대한 의구심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는 수첩을 읽어내려가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왜 식물인간이 되어야 했는지 그 추악한 진실의 꼬리가 서서히 잡히기 시작했거든요. 왕 회장과의 만남 이후 지수의 이중 생활은 더욱 치밀해졌습니다. 송 여사가 주는 보약이라 칭하는 의문의 약물을 태준에게 먹이는 대신 화분의 흙 속에 몰래 쏟아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그 약물이 태준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뇌신경을 마비시켜 영원히 잠들게 만드는 독약이라는 사실을 왕 회장을 통해 듣게 되었거든요. 지수는 송 여사의 앞에서 더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어머니, 제가 부족해서 남편이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라며 눈물을 흘렸지만 뒤돌아서면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송 여사는 지수가 완전히 자신의 통제 아래 있다고 믿으며 더욱 방자하게 행동했지만 그것은 지수가 파놓은 거대한 함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적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태준의 동생인 태성과 그의 아내 민희는 지수가 별채 근처를 배회한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지수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지수의 방에 고가의 폐물을 숨겨놓고 지수를 절도범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송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 지수를 거실 한복판에 무릎 꿇리고 채찍을 들었습니다. 일꾼들이 지수의 팔을 붙잡고 송 여사의 매서운 손길이 지수의 등을 내리칠 때마다 지수는 비명을 참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라. 이 폐물을 훔쳐서 누구에게 주려 했지? 별채에 숨어있는 유령이라도 만난 거냐? 송 여사의 추궁에도 지수는 끝까지 함구했습니다. 지금 입을 여는 순간 왕 회장도 태준도 모두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고통 속에서 지수는 태준의 방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맡고 있는 이 채찍 소리가 태준의 귓가에 닿아 그의 분노를 깨워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지수가 정신을 잃기 직전 저택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지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준의 방에서 들려오는 간호사의 경악 섞인 외침이었죠. 송 여사와 태성 일당은 당황하며 태준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수는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왕 회장이 알려준 대로 태준의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 지수가 매일 밤 몰래 먹였던 해독제가 드디어 반응을 보인 것이었죠. 태준의 방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식물인간 상태로
3년 동안 누워있던 태준의 몸이 격렬한 경련을 일으키며 바이탈 기계들이 빨간 불을 켜대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오고 송 여사가 아수라장 속에서 비명을 지를 때 지수는 부축을 받으며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태준만이 들을 수 있는 낮은 목소리로 마지막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이태준, 지금 안 일어나면 나 진짜 저 사람들 손에 죽어. 내가 인간이면 내 안에 피냄새 맡고라도 일어나란 말이야. 지수의 절규가 끝나는 순간 태준의 굳게 닫혀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 만에 마주한 태준의 눈동자는 심연처럼 깊고 서늘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싼 송 여사와 태성을 한 명씩 응시하더니 마지막으로 피투성이가 된 지수를 발견했습니다. 태준의 눈동자에 거대한 해일 같은 분노가 일렁였습니다. 그는 쩍쩍 갈라진 목소리로 하지만 저택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첫 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내 아내. 건드린 놈들 누구야? 그 한마디에 송 여사는 들고 있던 채찍을 떨어뜨렸고 태성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수는 태준의 품에 쓰러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지옥의 문이 열렸고 그 지옥의 주인은 이제부터 내 남편이 될 것이라고요. 태준이 3년 만에 내뱉은 그 서늘한 일갈은 장업제의 모든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송 여사는 들고 있던 채찍을 힘없이 떨어뜨렸고 태성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죠. 하지만 태준은 그 한마디를 끝으로 다시 깊은 늪으로 가라앉듯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의료진이 달려들어 긴급 처치를 시작했고 송 여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지수를 방 밖으로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지수는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복도에 쓰러졌지만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환희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그의 손이 자신의 손을 짧고 강하게 쥐었던 그 감촉, 그리고 자신을 지키려 했던 그 분노 섞인 목소리는 환청이 아니었으니까요. 태준은 깨어났습니다. 다만 적들의 소굴인 이 저택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시금 스스로를 어둠 속에 숨긴 것이었죠. 다행히 의료진은 태준의 반응을 일시적인 신경반사에 의한 선망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송 여사는 안도하면서도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고 태준의 방에 감시 카메라를 증설하고 전문 간호사를 24시간 상주시키며 물 셀 틈 없는 감시망을 구축했습니다. 지수는 다시 태준의 방으로 복귀했지만 이제 그녀의 역할은 단순한 액바지를 넘어선 태준의 유일한 눈과 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태준은 겉으로는 여전히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었지만 간호사가 자리를 비우거나 지수와 단둘이 남는 찰나의 순간에만 미세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수는 태준의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며 저택 내부의 상황을 보고했고 태준은 눈동자의 움직임이나 손가락의 압력으로 지수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두 사람만의 은밀하고도 치열한 숨바꼭질이 시작된 것이죠. 태준의 의식은 놀라울 정도로 명료했습니다. 그는 지난 3년간 자신이 겪었던 사고의 파편들을 하나씩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졸음운전으로 치부되었던 그날의 사고 뒤에는 브레이크 라인을 미리 손봐둔 누군가의 검은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기억해냈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든 것은 자신이 누워있는 동안 머리맡에서 들려오던 지수의 절규였습니다. 처음엔 독설로만 들렸던 그녀의 말들이 사실은 자신을 깨우기 위한 유일한 생명줄이었음을, 그리고 자신의 친어머니와 동생이 얼마나 추악하게 가문을 난도질하고 있었는지를 그는 어둠 속에서 모두 듣고 있었던 것이죠.
태주는 당장이라도 일어나 송 여사의 목을 조르고 싶었지만 지수의 안전을 위해 짐승처럼 숨을 죽였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송 여사는 지수를 죽이고 자신마저 영원히 잠재울 것임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수는 송 여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더욱 처절한 연기에 몰입했습니다. 그녀는 감시하는 간호사 앞에서 일부러 더 거칠고 모진 욕설을 태준에게 퍼부었습니다. 야, 이 식충아. 너 때문에 내가 또 매 맞은 거 안 보여? 나쁜 놈, 너 깨어나기만 해봐. 내가 진짜 내 재산 다 들고 도망갈 거니까. 지수의 욕설은 간호사의 눈에는 미친 여자의 발악처럼 보였지만 태준에게는 지금 놈들이 보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긴급한 경고 시그널이었습니다. 지수는 욕설을 내뱉으면서도 태준의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정성껏 몸을 닦아주었고 송 여사가 내린 독 성분의 약물을 몰래 바꿔치기하며 태준의 근육이 퇴화하지 않도록 남몰래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지수의 거친 손마디는 어느새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태준의 몸이 조금씩 생기를 되찾는 것을 보며 그녀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2단계에서 지수가 태준을 위해 준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다름 아닌 밥이었습니다. 기계장치로 주입되는 차가운 영양액으로는 태준의 생명력을 되돌릴 수 없다고 판단한 지수는 한밤중에 몰래 주방으로 잠입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눈을 피해 가문의 비기와도 같은 따뜻한 미음을 끓였습니다. 푹 고운 사골 국물에 정성껏 쌀을 갈아 넣고 왕 회장이 알려준 기력 회복에 좋은 약재를 소량 섞었죠. 지수는 주사기를 이용해 영양액통에 이 따뜻한 미음을 몰래 섞어 넣었습니다. 3년 만에 태준의 몸으로 들어간 사람의 온기가 담긴 음식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차갑게 식어있던 태준의 장기가 꿈틀거리며 반응하기 시작했고 그의 창백했던 뺨에는 미세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어둠 속에서 지수가 건네는 그 따뜻한 맛을 느끼며 반드시 일어나 이 여자를 지켜주겠노라 맹세했습니다. 한편 송 여사는 태준의 바이탈 수치가 미세하게 호전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을 때마다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태준이 깨어날 경우를 대비해 태성에게 서둘러 지분 양도 서류를 조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태성과 민희는 태준의 인장을 찾기 위해 방을 이잡듯 뒤지기 시작했고 심지어 지수가 보는 앞에서도 태준의 몸을 거칠게 뒤척이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형, 이제 그만 가야지? 형수님도 이제 새 인생 살게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이만큼 버텼으면 됐어. 태성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울 때 태준의 주먹은 침대 시트 아래에서 하얗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태준의 분노가 폭발하여 정체를 들킬까봐 재빨리 태성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도련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형님한테 예의가 아니잖아요. 지수의 도발에 태성은 지수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뺨을 맞고 바닥에 고꾸라진 지수의 입술에서 핏방울이 흘러내렸죠. 태주는 감고 있는 눈꺼풀 너머로 지수가 쓰러지는 소리와 비릿한 피냄새를 맡았습니다. 그의 심박동수가 미친 듯이 치솟으며 모니터에서 요란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당황하며 달려왔고 태성과 민희는 겁에 질려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지수는 고통 속에서도 태준을 향해 필사적으로 눈짓했습니다. 안 돼요. 지금은 아니에요. 참아야 해요. 지수의 간절한 마음이 닿았는지 태준의 심박동은 기적처럼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해일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깨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들의 탐욕스러운 왕국을 통째로 무너뜨리기로 말이죠. 송 여사는 아들의 발작 소식을 듣고 달려와 지수를 더욱 가혹하게 문책했습니다. 내년이 아들을 자극해서 죽이려 드는구나. 당장 인연을 지하방으로 다시 쳐넣어라. 송 여사의 명령에 집안 일꾼들이 지수를 끌고 가려던 찰나 별채 방향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왕 회장이 있는 별채에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저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송 여사는 당황하며 별채로 뛰어갔습니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왕 회장이 자신과 태준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송 여사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벌인 마지막 도박이라는 것을요. 지수는 혼란을 틈타 태준의 방으로 달려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화재로 인한 정전으로 꺼진 그 짧은 틈을 타 지수는 태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태준 씨, 지금이에요. 할머니가 길을 열어주셨어요. 제발 일어나세요. 지수의 절박한 외침에 태준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3년 만에 완전히 초점을 맞춘 그의 눈동자는 심연처럼 깊고 서늘했죠. 태준은 마침내 굳어버린 몸을 비틀어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달싹이며 3년 만에 완전한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지수야, 욕 좀 더 해봐. 그래야 내가 저 악마들을 다 부숴버릴 힘이 생길 것 같아. 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 강렬하게 지수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태준은 지수의 부축을 받아 천천히 침대 위로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멈춰있던 뼈마디가 우두둑 소리를 내며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사냥을 시작한 맹수의 그것이었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태준의 어깨를 지탱했습니다. 저 멀리 별채에서는 불길이 치솟고 있었고 송 여사의 비명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장업제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 그리고 액바지라 무시당하던 며느리가 어떻게 가문의 운명을 뒤바꾸는지 보여줄 시간이 다가온 것이죠. 지수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태준과 함께 어둠 속에서 다음 작전을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이 불길 속에서 왕 회장을 구출하고 송 여사의 가면을 벗겨낼 수 있을까요? 붉은 화마가 별채를 집어삼키고 난 뒤의 장업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와 일꾼들의 비명 소리가 뒤섞인 가운데 송 여사는 실성한 사람처럼 타오르는 불길을 향해 절규했죠. 하지만 그녀의 절규는 어머니인 왕 회장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왕 회장이 쥐고 있을 대한그룹의 비밀 감고 열쇠야 차명 주식 명부가 잿더미가 될까봐 두려워하는 탐욕의 외침이었습니다. 지수는 연기가 자욱한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에 의해 실려 나오는 왕 회장을 발견했습니다. 왕 회장은 검은 그을음을 뒤집어 쓴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입가에는 기괴한 미소를 띠며 알아들을 수 없는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송 여사는 그런 왕 회장을 보며 안도와 멸시가 섞인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이 노인네가 정말로 완전히 미쳐버렸다고 확신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모두 왕 회장과 지수가 미리 설계한 완벽한 연극이었습니다. 지수는 구급차에 오르기 직전 왕 회장이 자신의 손을 은밀하게 잡으며 짧게 건넨 윙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별채의 불은 왕 회장이 송 여사의 감시망을 무력화하고 자신의 죽음을 가장하거나 혹은 완전한 무능력자로 낙인 찍혀 자유를 얻기 위해 지른 기회의 불꽃이었던 것이죠. 왕 회장은 요양병원으로 이송되는 척하며 사실은 지수가 미리 섭외해둔 조력자 김 씨의 안전가옥으로 빼돌려졌습니다.
이제 저택 안에서 송 여사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실체는 지수와 깨어난 태준뿐이었어요. 태준은 다시 침대 위로 돌아와 눈을 감았지만 그의 신경은 저택의 모든 구석을 훑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수의 도움으로 자신의 방 안에 숨겨져 있던 송 여사의 도청 장치와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모두 찾아냈습니다. 지수는 송 여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더욱 가혹하고 미친 며느리 연기에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복도에서 허공을 향해 소리를 지르거나 시댁 조상들의 이름을 부르며 춤을 추는 신용을 하다가도 송 여사가 나타나면 바닥에 넙죽 엎드려 잘못을 비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송 여사는 지수가 지하실 고문 이후 정신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믿으며 그녀에게 다시금 태준의 수발을 맡겼습니다. 등 뒤에서는 독사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이죠. 밤이 깊어지면 태준의 방은 치밀한 작전 지휘소로 변했습니다. 태준은 몸의 근육을 되살리기 위해 지수의 부축을 받아 남몰래 재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3년간 멈춰있던 다리는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칼날 위를 걷는 듯한 통증을 주었지만 태준은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지수의 어깨를 짚으며 일어섰습니다. 지수는 그런 태준의 땀을 닦아주며 그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보고했습니다. 태준 씨 사고 당일 당신의 차를 정비했던 정비사가 지난달에 의문의 자살을 했대요. 하지만 김 씨가 찾아낸 바에 의하면 그 정비사의 해외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정황이 발견됐어요. 지수의 보고에 태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사고의 배우는 예상대로 동생 태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성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태준은 송 여사가 자신의 친아들인 태성을 후계자로 세우기 위해 첫째 아들인 자신을 제거하려 했다는 잔인한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송 여사는 태준이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태준의 차명 주식을 가로채기 위해 지수를 액바지로 들였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태준이 죽게 되면 모든 재산은 자연스럽게 태성과 송 여사에게 돌아가고 지수는 범죄의 희생양이나 미친 여자로 몰려 제거될 운명이었던 것이죠. 지수는 태준의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시간을 멈춰버려야 해요. 그들이 축배를 들려는 순간에 가장 비참하게 무너뜨려야죠. 지수는 더욱 대담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태성과 민희가 은밀하게 만나는 호텔방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미친 여자 흉내를 내며 호텔 로비를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소란을 틈타 잠입한 김 씨가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 지수는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녹취록 속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성은 이미 대한그룹의 핵심 기술을 해외 경쟁사에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송 여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눈을 감아주는 대신 그룹의 지주사 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돌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지수는 이들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하나씩 모으며 소름 끼치는 쾌감을 느꼈습니다. 놈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믿으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지만 그 병 속에는 지수가 탄 독이 든 줄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택에 예기치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태준의 전처이자 행방불명되었던 5번째 아내의 오빠가 저택 앞에 나타나 소란을 피운 것이죠. 그는 자신의 여동생이 죽은 것이 아니라 송 여사에 의해 어딘가에 감금되었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송 여사는 경비들을 시켜 그를 무자비하게 끌어냈지만 지수는 그 남자의 절규에서 중요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저택 지하 깊숙한 곳,
지수가 고문을 당했던 지하실보다 더 깊은 곳에 숨겨진 밀실이 있다는 소문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었죠. 지수는 태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태준은 어린 시절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저택의 설계도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태준은 지수에게 저택 서재 뒤편에 숨겨진 비밀 통로의 존재를 알려주었습니다. 지수는 모두가 잠든 새벽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서재의 책장을 밀어냈습니다. 거대한 책장이 소리 없이 회전하며 드러난 어둠 속에는 끝을 알 수 없는 계단이 아래로 뻗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를 억누르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지수가 발견한 것은 송 여사가 수십 년간 저질러온 악행의 증거들이 보관된 비밀의 방이었습니다. 전처들의 강제 이혼 서류, 약물 투여 기록,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장소들이 적힌 명부까지. 그것은 대한그룹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피비린내 나는 역사였습니다. 지수가 서류들을 카메라로 촬영하던 그때 뒤에서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 우리 며느님이 생각보다 영리하네. 뒤를 돌아보자 그곳엔 송 여사의 최측근이자 저택의 살림을 도맡아 하던 최 집사가 총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최 집사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도 없었죠. 지수는 위기의 순간에도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최 집사님, 당신도 송 여사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거 몰라요?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진실 때문에 결국 당신도 전처들처럼 제거당할 텐데. 지수의 도발에 최 집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지하실의 스피커를 통해 태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저택의 보안 시스템을 역해킹한 태준의 서늘한 목소리였습니다. 최 집사, 그 총 내려놓지. 내 아내 몸에 흠집 하나라도 나면 내 가족들이 있는 필리핀 숙소는 오늘 밤 안으로 불바다가 될 테니까. 최 집사는 사색이 되어 총을 떨어뜨렸습니다. 태준은 이미 깨어나 외부의 조력자들을 통해 송 여사와 그 측근들의 약점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수는 최 집사를 제압하고 비밀의 방에 있는 핵심 증거들을 챙겨 지상으로 탈출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송 여사의 생일 연회이자 그룹 창립 기념일, 그 화려한 축제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장업제의 공기는 이제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별채의 화재 사건 이후 송 여사는 더욱 표독스러워졌고 저택 구석구석에 새로운 감시 인력들을 배치했죠.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충복, 최 집사가 이미 태준과 지수의 손길 아래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최 집사는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의 목숨을 담보로 태준에게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송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을 태준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지수가 빼돌린 비밀 서류들이 여전히 지하실 밀실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송 여사를 속이는 이중 스파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지수는 최 집사를 통해 송 여사가 이번 창립 기념일 연회에서 태준을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하고 태성을 후계자로 선포하려는 극단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연회를 앞둔 일주일 동안 지수는 연극의 농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복도에서 허공을 향해 소리를 지르거나 태준의 방 안에서 전처들의 이름을 부르며 발작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송 여사는 그런 지수를 보며 혀를 찼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지수가 미쳐갈수록 태준의 죽음을 미친 아내의 소행으로 몰아가기 훨씬 수월해질 테니까요. 송 여사는 지수를 안심시키려는 듯 고가의 보석과 드레스를 내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이번 연애만 무사히 마치면 너를 이 저택에서 해방시켜주마. 어머니 병원비도 평생 걱정 없게 해주지. 그것은 달콤한 제안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지수를 사지로 몰아넣기 위한 악마의 입맞춤이었습니다. 태주는 그 사이 지옥 같은 재활 훈련을 견뎌내며 서서히 인간의 형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3년간 멈춰있던 근육들이 비명을 질렀지만 태주는 지수가 해주는 투박한 된장찌개와 각지은 쌀밥을 보며 정신력을 다잡았습니다. 지수는 일부러 간호사의 눈을 피해 주방에서 직접 고기를 볶고 나물을 무쳐 태준에게 먹였습니다. 기계 장치로 주입되던 차가운 영양액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가 담긴 따뜻한 밥 한 그릇이 태준의 마른 혈관에 뜨거운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태준은 지수의 거친 손마디를 잡으며 나직하게 응조렸습니다. 이 밥맛을 잊지 않을 거야. 내 인생에 유일하게 따뜻했던 기억은 당신이 지어준 이 밥 한 공기뿐이니까. 지수는 눈물을 삼키며 그를 부축해 한 걸음 한 걸음 방 안을 걸었습니다. 연애 전날 밤 송 여사는 지수를 자신의 침실로 은밀히 불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유리병 하나가 들려 있었죠. 병 속의 투명한 액체는 달빛 아래서 기분 나쁘게 일렁였습니다. 송 여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지수에게 그 병을 건넸습니다. 내일 연애가 시작되기 직전 태준이의 정맥 주사에 이걸 넣어라. 고통 없이 편안하게 보내주는 게 아내로서 마지막 도리 아니겠니? 그것은 명백한 살인 명령이었습니다. 송 여사는 지수가 거절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의 호흡기 전원을 쥐고 있는 것이 바로 자신이었으니까요.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유리병을 받아쥐었습니다. 송 여사는 지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만족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지수는 태준의 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태준 씨, 이 사람들이 당신을 진짜 죽이려 해요. 내일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 될 거래요. 태준은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유리병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는 병 속에 든 액체를 한참 동안 응시하더니 서랍 속에서 미리 준비해둔 똑같은 모양의 공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김씨를 통해 입수한 강력한 각성제와 영양제가 섞인 특수 약물이 들어 있었죠. 태주는 약물을 바꿔치기하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독약을 주셨다면 나는 그 독약을 축배로 바꿔 마시겠어. 그리고 내일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오는 기적을 똑똑히 보여주지. 창립기념일 당일 대한그룹 본사 대강당은 정재계 인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사람들은 대한그룹의 눈부신 성공을 찬양하며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송 여사는 우아한 검은색 한복을 입고 여왕처럼 연회장 한복판을 지키고 있었고 그 곁에는 후계자 지목을 앞둔 태성이 거만한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지수는 송 여사가 선물한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처형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공허해 보였습니다. 송 여사는 지수에게 눈짓을 보냈고 지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태준이 대기하고 있는 저택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모두가 연회장에서 축제를 즐기고 있을 때 지수는 태준의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미리 설치해둔 카메라의 사각지대에서 태준의 팔에 주사기를 꽂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송 여사가 준 독약이 아니었습니다. 태준의 심장은 각성제의 영향으로 힘차게 고동치기 시작했고 3년 동안 감겨있던 그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태준은 지수의 도움을 받아 미리 준비해둔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앙상하게 말랐던 몸에는 그동안의 재활로 어느 정도 근육이 붙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3년 전 전성기 시절보다 더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태준의 넥타이를 메어주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무대예요. 저 악마들을 지옥으로 끌어내리세요. 연회장에서는 송 여사가 연단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눈가에 억지 눈물을 매달며 아들의 불행한 사고와 안타까운 건강 상태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 태준이가 긴 투병 끝에 이제 평온한 곳으로 떠나려 합니다. 아들의 뜻을 이어받아 동생 태성이가 대한그룹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송 여사가 태성을 공식 후계자로 선포하려는 찰나 강당의 거대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눈부신 조명 사이로 한 남자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구두굽 소리가 연회장에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할 이태준이 지수의 부축을 받으며 당당하게 두 발로 서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혹은 살아있는 송장이라 믿었던 태준의 등장에 송 여사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져 각살이 났습니다. 태준은 한 걸음씩 연단을 향해 걸어오며 송 여사의 눈을 똑똑히 응시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보낸 독약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저는 보시다시피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질 때 지수는 품속에서 태준의 사고와 송 여사의 범죄 증거가 담긴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송 여사의 얼굴은 핏기를 잃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태성은 당황하며 경비들을 부르려 했지만 이미 연회장의 모든 출입문은 태준의 수하들에 의해 봉쇄된 상태였죠. 지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강당 중앙의 대형 스크린을 향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스크린에는 송 여사가 지수에게 독약을 건네며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영상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멈춰있던 정의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소리였거든요. 연회장 바닥에 흩어진 와인잔 파편들이 눈부신 샹들리에 조명 아래서 날카로운 살기를 띠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장업제의 절대 권력자이자 대한그룹의 실세로 군림하던 송 여사의 세계가 그 유리잔처럼 한순간에 박살나고 있었죠. 죽은 듯 누워 있어야 할 아들이 그것도 자신과 똑같이 서늘한 눈빛을 한 채 당당하게 두 발로 서서 자신을 응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송 여사는 숨 쉬는 법조차 잊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강당을 가득 채운 수백 명의 정재계 인사들의 수군거림은 어느새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송 여사와 태성을 덮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경악에서 의구심으로 그리고 이내 불쾌한 진실을 목격한 자들의 멸시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태준은 지수의 부축을 받으며 한 걸음씩 연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3년이라는 긴 동면 끝에 깨어난 맹수의 발걸음은 묵직했고 그가 발을 뗄 때마다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지는 구두 굽소리는 송 여사의 심장을 압박하는 장송곡처럼 들렸습니다. 지수는 태준의 곁에서 그의 단단한 팔을 붙잡고 함께 걸으며 지난 몇 달간 장업제에서 겪었던 처절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며 팔려오듯 들어온 첫날 밤부터 지하실의 눅눅한 어둠 속에서 채찍질을 견뎌야 했던 모진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이제 지수의 눈에는 눈물 대신 승자의 서늘한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죠? 진심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라고요. 이제 그 화려한 가면을 벗으실 시간입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연회장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송 여사는 비틀거리며 단상 끝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리며
이 상황을 반전시킬 카드를 찾으려 애썼죠. 그녀는 갑자기 마이크를 낚아채더니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고는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건 제 아들이 아닙니다. 저 물건 하나 때문에 미쳐버린 며느리와 아직 정신이 온전치 못한 아들이 합심해서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요. 저 영상은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가짜입니다. 송 여사의 뻔뻔한 외침에 연 회장은 다시 한번 혼란에 빠졌습니다. 태성은 그 틈을 타 미리 대기시켜둔 사설 경비원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당장 저 미친 여자와 형을 끌어내. 형은 지금 약물 중독으로 환각을 보고 있는 거야. 경비원들이 몽둥이를 꺼내 들고 태준과 지수를 에워싸기 시작한 그 긴박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태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스위치 하나를 꺼내 눌렀습니다. 그러자 연 회장의 대형 스크린이 다시 한번 바뀌며 이번에는 송 여사가 지수에게 독약을 건네던 그 방의 다른 각도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그 영상 속에는 송 여사의 얼굴뿐만 아니라 그녀가 독약을 조제하며 최 집사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죠. 태준이가 죽어야 우리 태성이가 산다. 지수 그년한테 시키면 완벽한 알리바이가 되겠지. 송 여사의 육성이 스피커를 통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지자 사설 경비원들조차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제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진실의 폭격이 시작된 것이죠. 지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연단 위로 올라가 송 여사가 직접 건넸던 그 독약병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이 병 안에는 아들을 단번에 심정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치명적인 약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미 검찰청 감식반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고 병에 남은 어머니의 지문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지수의 말에 연 회장 문이 다시 열리며 태준이 미리 연락해둔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송 여사는 사색이 되어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대한그룹이라는 성벽이 가장 무시했던 200억짜리 액바지 며느리의 손끝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태준은 주저앉은 어머니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태성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성아, 내 차례다. 내가 해외 경쟁사에 팔아넘긴 그룹의 핵심 기술 명단과 내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간 리베이트 내역 이미 검찰에 넘겼어. 그리고 내 차에 브레이크 오일을 뺀 그 정비사. 내가 고용한 사람이라는 증거도 이미 확보했다. 태준의 폭로가 이어질 때마다 태성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도망치려 발악했지만 이미 연 회장 구석구석을 장악한 태준의 조력자들에게 팔이 꺾인 채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3년 동안 형의 빈자리를 탐내며 왕노릇을 하던 태성의 추악한 욕망이 만천하에 발가벗겨진 순간이었죠. 송 여사는 체포되기 직전 마지막 발악으로 지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내 인연, 내가 감히 내 집안을 망쳐? 너도 무사할 줄 아느냐? 하지만 지수는 송 여사의 손을 가볍게 쳐내며 그녀의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전처들이 죽어갈 때 느꼈던 공포, 이제 당신이 감옥에서 평생 느껴보세요. 아, 그리고 별채에 불을 지른 게 제가 아니라 어머니의 그 탐욕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송 여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신에 마비가 온 듯 굳어버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비밀들이 이제 하나씩 드러날 것이라는 공포가 그녀를 엄습했으니까요.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되어가는 송 여사와 태성의 뒷모습을 보며 지수는 비로소 참아왔던 숨을 깊게 내뱉었습니다. 연 회장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 태준과 지수를 향해 경에 섞인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수에게 그 박수 소리는 공허하게만 들렸습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화려한 박수가 아니라 억울하게 죽어간 전처들의 넋을 달래고 자신과 태준의 삶을 되찾는 것이었으니까요. 지수는 태준의 손을 잡고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승리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택 장업제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태준은 지수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고생했어, 지수야. 내 독설이 아니었다면 난 영원히 그 어둠 속에서 나오지 못했을 거야. 태준의 진심 어린 말에 지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빚 200억에 팔려와 살아있는 시체와 결혼했던 그 비참한 첫날 밤부터 오늘까지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송 여사가 감옥으로 가기 전 저택 어딘가에 숨겨둔 마지막 비자금과 전처들의 사인이 담긴 진짜 기밀 서류를 찾아내야만 이 전쟁은 완벽하게 끝나는 것이었거든요. 그때 지수의 휴대전화로 낯선 번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송 여사의 마지막 비밀은 저택 지하 3층, 아무도 모르는 0번 방에 있다. 발신인을 알 수 없는 메시지였지만 지수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왕 회장이 보내는 마지막 시그널임을 직감했습니다. 저택 장업제에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더 깊고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지수는 태준과 눈빛을 교환하며 차를 저택으로 몰게 했습니다. 과연 0번 방에는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진짜 마지막 참교육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에 울려 퍼지던 승리의 함성을 뒤로한 채 지수와 태준을 태운 차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다시 장업제로 향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지수의 손에 쥔 휴대전화 화면에는 0번 방이라는 기괴한 단어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송 여사와 태성이 검찰로 압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택이 주는 압박감은 여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인이 사라진 거대한 성체는 이제야 숨겨왔던 진실을 토해내려는 듯 기괴한 바람 소리를 내며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지수는 태준의 단단한 손을 잡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이 가문의 마지막 고름을 짜내야 할 시간이었거든요. 저택의 모든 고용인이 수사관들을 피해 자리를 비운 사이 장업제는 유령의 집처럼 고요했습니다. 태준은 지수와 함께 서재 뒤편의 비밀 통로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지난번 지수가 내려갔던 지하 2층의 밀실보다 더 깊은 곳, 설계도에도 나오지 않는 지하 3층으로 향하는 숨겨진 계단이 서고의 가장 깊숙한 바닥 아래에 감춰져 있었죠. 지수는 손전등을 비추며 눅눅하고 차가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기분 나쁜 악취를 풍겼어요. 태준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 지하에 이런 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견딜 수 없는 치욕이었으니까요. 계단의 끝에 다다르자 거대한 강철 문이 두 사람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문 위에는 붉은 페인트로 투박하게 0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었죠. 그것은 번호라기보다는 무언가를 지워버렸다는 마침표처럼 보였습니다. 태준은 최 집사에게 미리 받아낸 마스터키를 꽂았습니다. 둔탁한 기계음과 함께 문이 열리자 그곳에는 저택의 화려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좁고 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복도 양옆으로는 작은 관찰창이 달린 철문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사설 감옥이나 비밀 실험실을 연상케 했습니다. 지수는 소름 끼치는 공포를 느끼며 첫 번째 방의 관찰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행방불명되었다던 전처들의 개인 소지품들과 낡은 일기장들이 마치 박물관의 전시품처럼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송 여사는 전처들을 단순히 쫓아내거나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전처들을 이곳에 가두고 정신적으로 파괴하며 대한그룹의 며느리로서 완벽하게 개조하려 하거나 실패하면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왔던 것이죠.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어느 일기장 하나를 펼쳤습니다. 오늘도 주사를 맞았다. 기억이 흐릿해진다. 내가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 모르겠다. 글씨는 눈물에 번져 있었고 지수는 그들의 고통이 전해지는 듯해 가슴을 쥐어짜야 했습니다. 태주는 복도 끝에 있는 가장 큰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서는 희미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태준이 문을 열자 지수는 비명을 지르며 입을 막았습니다. 그곳에는 초췌하다 못해 해골처럼 마른 한 여성이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준이 사고를 당하기 직전 혼인했던 5번째 아내 혜란이었습니다. 죽었다고 알려졌던 그녀가 3년 동안 이 차가운 지하방에서 송 여사에 의해 산송장처럼 사육되고 있었던 것이죠. 혜란은 사람의 인기척에 몸을 벌벌 떨며 구석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태주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혜란아, 나야 태준이.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왔어. 태준의 목소리에 혜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지하방에는 처절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수는 혜란을 부축하며 방 안을 살피다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송 여사가 수십 년간 작성해온 가문 정화 기록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태준의 아버지, 즉 전 회장의 죽음에 관한 진실부터 태준의 사고를 태성과 공모한 세부 계획, 그리고 전처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반인륜적인 기록들이 낱낱이 적혀 있었죠. 송 여사는 자신만이 이 가문을 지킬 수 있다는 비뚤어진 신념 아래 방해되는 모든 존재를 이영번 방을 통해 지워왔던 것입니다. 지수는 이 기록들이야말로 송 여사를 영원히 사회에서 매장할 수 있는 마지막 단죄의 칼날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때 저택 위층에서 여러 명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송 여사의 마지막 발악이었을까요? 검찰에 압송되던 중 송 여사가 미리 매수해둔 사설 보안업체 직원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저택으로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하실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듯 빠르게 아래로 내려왔죠. 태주는 혜란을 지수의 등 뒤로 숨기며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지수야, 혜란이를 데리고 뒤편 비상구로 나가. 여긴 내가 막을게. 태준의 눈빛은 아내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로 이글거렸습니다. 지수는 망설였지만 태준의 단호함에 혜란을 부축해 어두운 비상 통로로 몸을 숨겼습니다. 지하실 복도에서는 격렬한 몸싸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준은 재활 중인 몸이었지만 아내와 피해자를 지켜야 한다는 정신력으로 괴력을 발휘하며 용병들을 막아냈습니다. 지수는 혜란을 데리고 간신히 저택 밖 숲길로 빠져나왔습니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죠. 지수는 혜란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당신을 괴롭히던 그 악마들은 이제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할 거예요. 혜란은 지수의 손을 꼭 쥐며 3년 만에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들이 저택을 포위하고 지하실로 진입했을 때 태주는 쓰러진 용병들 사이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송 여사의 죄악이 담긴 가문 정화 기록이 소중하게 들려 있었죠.
검사는 태준에게서 파일을 건네받으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선 현대판 노예 사회와 다름없는 끔찍한 범죄의 현장이었으니까요. 송 여사는 검찰 조사실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영번 방이 오히려 자신의 무덤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동이틀 무렵 장업재의 정원에는 차가운 새벽 이슬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수와 태주는 해란이 구급차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며 서로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200억의 빚 때문에 시작된 비극적인 결혼이었지만 이제 두 사람에게 남은 것은 빚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택 장업재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송 여사가 가로챈 전처들의 재산과 대한그룹의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상처받은 피해자들의 영혼을 어떻게 달래줄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지수는 태준을 바라보며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 씨, 우리 이 집을 허물고 다시 시작해요. 피비린내 나는 과거 위에 세운 성은 필요 없잖아요. 지수의 제안에 태준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장업재의 낡은 벽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진정한 정의의 싹이 틀 차례였습니다. 장업재의 거대한 성벽이 중장비의 무거운 굉음과 함께 먼지 구름 속으로 무너져 내릴 때 지수는 그 광경을 멀리서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가문의 추악한 비밀을 품어왔던 육중한 돌덩이들이 힘없이 쓰러지는 모습은 마치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들렸죠. 태주는 저택을 매각한 대금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여 전처들과 가문의 희생양들을 위한 대한치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지수는 재단의 상임이사직을 맡아 매일같이 피해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지수를 팔려온 며느리가 아닌 재벌가의 비극을 끝낸 용기 있는 구원자로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성벽 아래 숨어있던 독사들이 마지막 독리를 드러냈거든요. 감옥에 갇힌 태성은 자신의 파멸을 인정하지 못한 채 면회온 비선 변호사를 통해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수가 재단 활동을 통해 대중의 신뢰를 얻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했죠. 태성은 지수의 가장 아픈 구석, 바로 그녀를 200억에 팔아넘겼던 도박꾼 부모를 다시 무대로 불러들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포털 사이트 메인에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녀의 가면을 쓴 도박꾼의 딸, 200억에 몸을 판 며느리의 추악한 과거라는 기사들은 지수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의구심을 던졌습니다. 태성은 언론사에 지수의 과거 행적과 부모의 도박전과 기록을 익명으로 제보하며 지수가 재벌가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잠잠하던 지수의 인생에 다시 한번 거센 풍랑이 몰아쳤습니다. 재단 건물 앞에는 기압이 들어간 기자들이 진을 쳤고 그들 사이로 초췌하다 못해 비굴한 모습의 두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지수의 부모였습니다. 그들은 태성이 보낸 사람들에게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기자들 앞에서 가짜 눈물을 흘리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딸이 재벌가 며느리가 되더니 부모를 모른 척한다. 우리를 길바닥에 나앉게 하고지 혼자 떵떵거리고 산다. 지수의 아버지는 바닥에 드러누워 통곡하는 신용을 했고 어머니는 지수의 사진을 들고 울부짖었습니다. 이 자극적인 영상은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지수를 향한 여론을 순식간에 악화시켰습니다. 대중들은 역시 근본은 속일 수 없다며 지수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죠.
재단 사무실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지수의 손은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3년 전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부모의 그 탐욕스러운 눈빛을 다시 마주하는 것은 지옥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태주는 당장 경호원들을 시켜 그들을 끌어내고 언론사를 압박하려 했습니다. 지수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사람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할게. 태준의 목소리에는 아내를 향한 안쓰러움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태준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아니요, 태준 씨. 이건 내 전쟁이에요. 남편의 권력 뒤에 숨어서 해결하면 나는 평생 재벌가에 기생하는 여자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할 거예요. 내가 직접 저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서 끝낼게요. 지수의 눈에는 서늘한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수는 화려한 정장 대신 수수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와 멸시 섞인 질문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지수의 몸에 박혔습니다. 아버지는 기자들 틈에서 지수를 향해 돈 좀 내놓으라며 소리를 질렀죠. 지수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도박꾼 부모 밑에서 자랐고 빚 200억 때문에 이 가문에 팔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수의 정면 돌파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지수는 피하지 않고 자신의 치부를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신을 매매했는지, 그 200억이 어떻게 증발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장업재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며 버텨왔는지를 담담히 서술했죠. 지수는 기자들에게 수백 장의 서류를 배포했습니다. 거기에는 지수가 지난 3년간 부모의 빚을 갚아온 내역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협박해온 부모의 문자 메시지 믿음성 녹취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이 면죄부가 될 순 없습니다. 저는 이미 딸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도리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법적으로 친족관계 단절 소송을 제기함을 알립니다. 또한 저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하려 한 배우 세력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고 그 위엄은 어떤 재벌가 안주인보다 당당했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부모인데 너무한 거 아니오? 지수는 그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서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돈에 팔 때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겁니다. 저는 오늘 그 끊어진 사슬을 제 손으로 완전히 잘라내려 합니다. 제가 지키고 싶은 것은 재벌가의 명예가 아니라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인 피해자들의 희망입니다. 지수의 이 선언은 반전의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비난을 퍼붓던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비참한 환경을 스스로 극복하고 부당한 혈연의 굴레를 끊어내는 지수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의 부모는 경찰에 의해 강제로 연행되었고 태성의 언론 플레이는 오히려 지수의 위상을 높여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갔습니다. 회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지수는 길가 트럭에서 파는 붕어빵 하나를 샀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시절, 자신에게 유일하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던 소박한 음식이었죠. 지수는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었구나 하고요. 태주는 차 안에서 지수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수의 손에 묻은 밀가루 반죽을 조심스레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지수야. 나보다 더 단단한 사람이 내 곁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두 사람은 무너진 장업재의 털을 지나며 새로운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의 잔해는 여전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장업재 본체의 지하실 바닥을 철거하던 인부들이 거대한 안반 아래 숨겨진 납골함 크기의 금속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송 여사가 죽음으로도 지키려 했던 가문의 진짜 가계도와 선대 회장의 비밀 유언장이 들어 있었죠. 지수는 그 서류를 확인하는 순간 전신에 마비가 온 듯 굳어버렸습니다. 거기에는 태준조차 모르는 가문의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과 지수가 이 저택에 들어와야만 했던 운명적인 이유가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지수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리며 이야기는 다시 한번 예측 불가능한 절정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구름이 흩날리는 장업재의 철거 현장, 그 차가운 돌무더기 사이에서 발견된 금속 상자는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했던 대한그룹의 화려한 껍데기를 단숨에 벗겨낼 거대한 폭탄이었죠.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속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젊은 시절 탐욕으로 물들기 전에 송 여사와 그녀를 다정하게 품고 있는 최 집사, 그리고 그들의 품에 안긴 갓난아기. 사진 뒷면에는 우리의 아들 태성이라는 글귀와 함께 30년 전의 날짜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것은 송 여사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가문의 치부이자 태준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어서라도 지켜내려 했던 가짜 왕좌의 실체였습니다. 태준의 동생으로 살아온 태성은 선대 회장의 핏줄이 아닌 불륜으로 태어난 가짜였던 것이죠. 지수는 소름 끼치는 진실 앞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송 여사는 자신의 불륜을 덮고 자신의 친아들인 태성을 대한그룹의 주인으로 앉히기 위해 진짜 후계자인 태준을 평생 억압하고 끝내주기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태준의 곁을 거쳐간 전처들은 이 추악한 비밀의 근처에 다가갔다는 이유만으로 지워져야 했던 것이죠. 지수는 사진 아래에 놓인 선대 회장의 비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지수조차 몰랐던 자신의 아버지와 선대 회장 사이에 눈물겨운 약속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의 아버지는 단순한 도박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대 회장의 가장 신뢰받는 비선 정보원이었고 송 여사와 최 집사의 불륜 및 횡령 정황을 포착하다가 그들에게 함정을 파인 것이었죠. 선대 회장은 자신이 송 여사에 의해 서서히 독살당하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인 지수의 아버지에게 마지막 부탁을 남겼습니다. 내 아들 태준이를 지켜줄 사람은 자네 딸뿐일세. 자네의 도박 빚은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자네가 짊어진 십자가라는 걸 내가 알고 있네. 200억이라는 거대한 채무는 지수를 이 지옥 같은 저택으로 끌어들여 태준의 곁을 지키게 하려는 두 아버지의 처절한 계략이자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지수는 유언장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겼다고 원망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친구의 아들과 딸의 미래를 위해 악역을 자처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거든요. 하지만 감옥에 갇힌 송 여사와 도주 중인 태성은 이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압송 도중 매수된 경비원들을 살해하고 탈주에 성공했고 송 여사는 옥중에서도 최 집사에게 지령을 내려 지수를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수가 유언장을 들고 현장을 떠나려던 찰나 어둠 속에서 최 집사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늘한 칼날이 쥐어져 있었죠. 며느님, 그 상자는 이 지방과 함께 묻혔어야 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최 집사의 눈빛은 평소에 충직한 집사가 아닌 자신의 가짜 아들을 지키기 위해 광기에 사로잡힌 짐승의 것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뒤쫓아온 태준이 최 집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깨에 부상이 채 아물기도 전이었지만 태준의 눈빛은 아내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타오르고 있었죠. 최 집사, 당신이 내 아버지에게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 죽여도 시원치 않아. 하지만 내 손에 피를 묻히는 대신 당신이 가장 아끼는 그 가짜 아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게 해주지. 태준의 일갈에 최 집사는 주춤했지만 이미 돌아갈 곳이 없는 그는 발악하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지수는 태준의 뒤에서 비명을 질렀고 태준은 필사적으로 최 집사를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최 집사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나타난 태성이 광기에 찬 눈으로 지수를 향해 돌진한 것이죠. 그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출생 비밀이 밝혀지고 모든 권력을 잃게 되었다는 사실에 눈이 뒤집힌 태성은 지수의 목에 칼을 들이밀며 태준을 협박했습니다. 형, 이 여자 죽는 꼴 보기 싫으면 그 유언장 당장 불태워. 어차피 난 갈 데 없어. 다 같이 지옥으로 가는 거야. 지수는 차가운 칼날이 목을 죄어오는 공포 속에서도 태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태준 씨,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 유언장이 우리 아버지들의 마지막 명예예요. 지수의 눈빛에 담긴 메시지를 읽은 태준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태준은 유언장 대신 스마트폰을 꺼내 들어 올렸습니다. 태성아, 내가 지금 인질극을 벌이는 이 장면, 이미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어. 내가 내 동생이 아니라는 사실도, 내 어머니가 저지른 악행도 이제 모두가 알아버렸어. 넌 이제 갈 곳이 없다. 태준의 말에 태성은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드론 카메라가 하늘 위에서 그들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고 수십 대의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숲을 메우고 있었죠. 태성은 절망하며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왕자가 사실은 피와 거짓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임을 깨달은 것이죠. 태성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송 여사는 감옥 TV를 통해 자신의 모든 음모가 발가벗겨지는 광경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수는 태준의 품에 안겨 긴장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빚 200억의 판례와 살아있는 송장과 결혼했던 그 비참했던 시작이 이제는 두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는 위대한 서사로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지수의 피 묻은 손을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지수야, 이제 정말 우리 아버님들의 약속을 지켰어. 고맙다, 내 곁에서 버텨줘서. 지수는 태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장업재의 망령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두 사람이 함께 헤쳐온 고통의 흔적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새벽 공기뿐이었어요. 다음 날 지수와 태준은 선대 회장과 지수의 아버지가 나란히 묻힌 묘역을 찾았습니다. 지수는 유언장의 사본과 송 여사의 유죄 판결 소식이 담긴 신문을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아버지의 딸 지수는 더 이상 돈 때문에 우는 약한 여자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이 사람, 이제 제가 평생 지킬게요. 지수의 목소리는 묘역에 부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태준 역시 장인어른의 묘비 앞에 고개를 숙이며 맹세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고 지수라는 보석을 보내준 두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대한그룹을 가장 깨끗하고 정의로운 기업으로 다시 세우겠노라고 말이죠. 장업재의 거대한 성벽이 중장비의 무거운 굉음과 함께 먼지 구름 속으로 무너져 내릴 때 지수는 그 광경을 멀리서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가문의 추악한 비밀을 품어왔던 육중한 돌덩이들이 힘없이 쓰러지는 모습은 마치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들렸습니다. 태주는 저택을 매각한 대금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여 전처들과 가문의 희생양들을 위한 대한치유재단을 설립했죠. 지수는 재단의 상임이사직을 맡아 매일같이 피해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지수를 팔려온 며느리가 아닌 재벌가의 비극을 끝낸 용기 있는 구원자로 칭송하기 시작했어요. 송 여사와 태성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법정의 피고인석에 앉은 송 여사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가문을 어떻게 지켰는데 내가 없으면 대한그룹은 하루도 못 버텨 라며 광기 어린 비명을 질렀지만 판사의 목소리는 냉혹했죠. 송 여사에게는 무기징역이, 태성에게는 살인미수와 횡령 혐의로 징역 3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녀가 목숨보다 아꼈던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손목을 조였습니다. 감옥으로 이송되던 날 송 여사는 면회 온 최 집사가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제야 거품을 물며 쓰러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짜 아들과 가짜 권력이 결국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이죠. 사건이 마무리된 후 지수와 태준의 새로운 보금자리는 장업재 같은 거대한 성체가 아니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아담한 단독주택, 마당에는 들꽃이 피고 주방에서는 도란도란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그런 집이었어요. 이곳에는 감시 카메라도 서늘한 영정 사진도 없었습니다. 대신 거실 한복판에는 지수의 아버지와 태준의 아버지가 젊은 시절 함께 웃고 있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죠. 두 사람은 매일 아침 그 사진 앞에 신선한 물 한 잔을 올리며 아버님들이 남겨준 사람의 도리를 잊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200억이라는 거대한 빚으로 시작된 악연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사랑의 결실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재단 완공식이 열리던 날 지수는 장업재 터에 세워진 치유의 숲을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비릿한 피 냄새와 약품 냄새만 가득했던 그 자리에 이제는 풀 냄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지수는 벤치에 앉아 붕어빵 하나를 꺼내 물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자신을 지탱해준 그 투박하고 달콤한 맛은 이제 성공의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태주는 그런 지수의 어깨에 외투를 덮어주며 곁에 앉았습니다. 지수야, 이제 정말 우리 아버님들이 원하시던 세상을 만든 것 같아.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평생 그 차가운 침대 위에서 죽어갔겠지. 태준의 진심 어린 말에 지수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소박한 저녁 식탁을 마주했습니다. 지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갓 지은 쌀밥과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를 준비했습니다. 푹 익은 묵은지에 돼지고기를 숭덩숭덩 썰어 넣고 두부를 큼직하게 썰어 넣은 지수표 김치찌개였죠. 태주는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우와, 이거지. 이게 진짜 밥이지. 태주는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배를 두드렸습니다. 지수는 그런 남편의 밥그릇 위에 잘 익은 깍두기를 얹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후루룩 짭짭 국물을 떠먹고 하얀 쌀밥 위에 고기를 얹어 먹는 소리. 그 소리는 세상 어떤 교향곡보다 아름다운 생의 화음이었습니다. 지수는 식탁 너머로 보이는 창밖의 노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권위는 남을 짓누르는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곁의 사람을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려낼 수 있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화려한 보석과 수천억의 재산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찌개 한 그릇을 나눌 수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가장 얻기 힘든 기적이었음을 깨달은 것이죠. 지수는 이제 더 이상 독서를 내뱉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녀의 멈췄던 시계는 이제 태준과 함께하는 따뜻한 초침 소리로 다시 흐르기 시작했으니까요. 감옥에 갇힌 송 여사는 매일 배급되는 차가운 식판을 보며 자신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이 따뜻한 식탁의 온기를 죽을 때까지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핏줄이라는 명분으로 서로를 죽이려 했던 가짜 가족의 시대는 가고 진심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지수는 태준의 밥그릇에 남은 찌개 건더기를 듬뿍 덜어주며 속삭였습니다. 태준 씨, 우리 평생 이렇게 밥같이 먹어요. 서로의 밥심이 되어주면서 말이에요. 태준은 지수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왕관 채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식탁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속아 정작 챙겨야 할 내 곁에 진심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200억의 빚에서 시작된 이 기적 같은 반전 드라마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복수는 적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적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행복을 내가 직접 일구어내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행복의 시작은 바로 따뜻한 밥 한 그릇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옥 같던 장업제를 부수고 진정한 여왕이 된 지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온기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식지 않을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지수와 태준의 험난한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저녁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 한 끼 나누는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통쾌한 사이다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인생왕관은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 과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